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는데 기념 강연 길게 하셨는데 제가 아주 축약해서 30초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광주 사진첩을 우연히 발견해 어른들 몰래 읽었다.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동시에 다른 의문도 있었다. 같은 책에 실려있는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40년이 지난 오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진입한 무장한 특전사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들 당장 문 부수고 끌어내, 이런 전화를 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표결에 여당이 불참해서 무산이 되고 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렇지만 동시에 무장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국회로 몰려들어서 맨몸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몸으로 맞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낸 시민들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야광봉을 들고 여의도로 몰려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또 그런 일을 하는가? 한강 작가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스스로 결정해가는 그런 시간을 바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급 현상입니다. 특집 대담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짚어보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명지대 석좌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요. 중간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 해설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희 또 민주당 국회의원 모셔서 좀 국방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한데 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교수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희범 변호사님이 나오시는군요. 네네네. 요즘 아주 핫하시죠. 아, 네. 아주 많이 나오시는데 어렵게 또 네. 모셨습니다. 원래 저분이 그렇게 진보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성향이나 진영을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헌법적인 관점에서 네, 어디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시국은 엄중하지만 그래도 기쁜 일 하나 이야기하고 가죠. 어제 밤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어요. 또 까만색 이브닝 드레스 딱 입고 드레스 그렇게 잘 어울리시는지 몰랐는데 수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강 작가님이 이제 계엄 관련된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을 놓고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요.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처음에 제가 받았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니까 안 믿기잖아요. 그렇죠. 마침 어머님 댁에 있었는데 TV를 어머니 보고 잠깐 전화 통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켜봐 주시라고 해서 켰는데 YTN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방송사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그때 화면을 다 보세요. 밑에 자막으로만 지나갑니다.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상한 거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계엄이 발령되려면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보통 방송이 그 전시에 준하는 사변을 다루죠. 그렇죠. 네. 다루면서 그러다가 계엄이 선포되는 건데 이게 맛있어요, 저게 맛있어요. 막 그래서 예능 프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밑에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니까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위헌적인 계엄이다. 그 순간 바로 이제 국회로 튀어가도록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인지 부조였어요. 뭐지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이 선포됐다고 막 이런 느낌? 약간 만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 예. 아주 정신없는 상태에서 국회로 막 허겁지겁 움직이셨겠네요. 왔죠. 예. 아. 저는 이번에 그 한강 그 작가의 노벨상을 보면서 이게 언론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루소가 나를 일로 보냈구나.
그만큼 생각의 힘이 세다는 거죠. 아,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의 그 5.18을 다룬 이 소설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군다나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작년에 개봉됐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서울의 봄을 보면서 아, 이 구테타라는 건 이런 잔인한 것이구나.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예술의 힘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진짜 각별한 감사를 드리는데 노벨상을 받는데 한쪽에 계엄을 선포하는 이 정말 부조화, 네. 불합리 이게 빨리 탄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탄핵이 지난주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은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요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대혼란입니다.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담화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정치적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기는 이선으로 후퇴하고 한덕수 그리고 당이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라고 하지 않았고 당에 이제 일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상민 장관의 사의는 제가 하고 그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군동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고 외교부 장관도 외교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맞죠 그게 헌법상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른 누구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권리 또는 사고가 있어야만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는 것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얘기했던 그 뭐 위임 받았다 우리가 잘 해서 하겠다 헌법을 완전히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고 반헌법적인 거고 헌정 질서를 또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 헌법대로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 헌법대로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해야죠. 최종 최종 책임자. 책임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대표를 짓밟은 거잖아요. 국회에 와서. 그럼 네. 국회에서 이거를 탄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걸 극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개헌 발표하고 나서 증권 시장에서 144조 원이 날라갔어요. 144조 원. 144조 원. 국민의 재산이 날라간 겁니다. 그게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될 텐데. 날라간 거고 지금 그 정도 환율이 가치가. 지금 1,430원인데 네. 지금 1,500원 이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빨리 탄핵을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네. 이건 빨리 이번 주 내 그 탄핵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던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도 긴급 체포가 됐네요. 새벽에.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어떻게 경찰은 직무대행 체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 같은 행정기관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그 청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직무를 못하게 되면 바로 대행 체제가 돌아가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또는 거리되면 다음은 누구? 정부조직법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구속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의 가동을 막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 보면 순서가 1번부터 28번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근데 헌정질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헌정질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 유인촌 장관은 나와가지고 치안책임 장관이나 이렇게 공석되면 국민한테 큰 위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발언은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났다. 이거 헌법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권한을 누구누구에게 줬다. 이거 헌법에 없는 얘기고 그래서 헌법 자체가 가동 안 되게 만들고 있어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죠. 만약에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죠. 앞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자기는 이선이 물러나 있겠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걸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입니까? 탄핵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하는 거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승리가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아유 국회죠 뭐 하는 거야라고 하다가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국회 담을 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계엄을 막는 거 보고서 아 국회가 필요하구나라고 했잖아요. 국회에서 표결로 탄핵하는 것이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야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법도 이때 빨리 통과시켜 버려야죠. 개헌법 개정 등을 좀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전 세계는 아 대한민국은 이제 안정된 나라가 되는구나. 법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라는 것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담화도 그렇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 보세요. 헌법과 법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 질서라는 말을 치환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질서 있는 아시다시피 퇴진이라고 예. 하죠. 근데 질서가 지금 헌법과 법률이 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 헌법이란 말을 이제 안 해요. 저 친구들은. 왜냐하면 헌법을 자기네들이 위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법률이란 얘기도 이제 안 해요. 막 한동훈 대표 맨날마다 법 하던 사람인데 법이란 말도 단어가 입에서 안 나와요. 지금. 저는 한동훈 질서 대표가 안정 이 얘기를. 근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이건 전두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사회를 안정시키겠다.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거 다 군부 정권이 주로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 얘기 안 해요. 왜냐 헌법과 법률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정의사회 구현 정의도 네. 이야기하고 정의, 질서, 안정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40몇 년 만에 그 신군부 때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한심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처음에 직무정지라고 얘기하길래 네. 탄핵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직무정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직무정지가 있지라고 보니까 헌법 제 71조인데 결국 이제 구속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본인은 한덕수 총리하고 본인 둘이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죠. 아니 대통령의 권한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누구한테 줄 수 있으며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뭔데 그잖아요. 이런 이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건 또 한 번의 구테타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헌법이란 말을 안 합니다. 법률이란 말을 안 해요. 예, 그냥 질서, 안정 이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오락가락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큰 의문인데요. 아니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날 계엄해제 관련된 담화를 발표하기 전날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 관저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들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아, 예. 담화문 발표 전날 네. 그날 들어갔다 나왔죠. 네. 박정화 실장. 박정환 실장이 들어가다 나오면서 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마치 탄핵을 할 것처럼 하다가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게 아마 그거 같아요. 야 지금 탄핵하면 너 대통령 안 돼.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유했다. 예,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계엄이 발표됐을 때 잘했잖아요. 국민. 그렇죠.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위헌이다.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본회의장으로 와서 빨리 표결해라라고까지 하고 네. 그랬던 상황이 그런데 있었죠. 계엄 해제 때까지는 그랬죠. 갑자기 이게 한동훈 체제가 우리가 나라를 끌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입장은 안 바뀐 거죠. 현재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론. 지금까지도 계속 TF에서 나오는 그런데 얘기가. 또 오늘 보니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요. 좀 달라지고 뭐 탄핵에 대한 뭐 투표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구속영장의 내용이 공개되면 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느니 뭐 등등등의 얘기를 하고는 있죠. 예. 근데 하도 오락가락해서 이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키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탄핵 아니면은 구속. 인신 구속인 예. 거죠. 아니면 자진 자진 사퇴하면- 하야. 네, 하야. 헌법에서 예정한 거 그 정도 세 가지입니다. 그 정도 예. 세 가지인데 하야는 지금 안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지금 안 하겠다는 정진석 거죠. 실장 통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하야 안 하고 차라리 탄핵 심판을 끝까지 가보자 이런 네. 입장인 것 지금 같아요. 로펌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 예. 저는 결국은 하야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네, 그게 가장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빈 의석을 냅두고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표결을 하는 저 빈 자리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대통령도 저렇고 국회도 저렇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는 탄핵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인데 저희들은 그때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총을 든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그랬고 지금 보니까 뭐 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질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저 빈 의석에 있던 분들은 어디 있었냐면 당사에 모여 있거나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즉 무슨 말이냐면 계엄군이 총을 저희들한테 겨누고 있는데 그 계엄군 뒤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계엄군이 그렇죠. 저희들한테 총을 겨누고 저희가 있고 총을 겨눈 계엄군이 있고 그 뒤에 계셨던 분이에요. 계엄군 뒤에. 그 사이에 시민들도 막고 네, 그 있었고. 자리에 시민들도 막 네.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 말은 안 하지만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으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이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해서 그런데 계엄이 성공하길 원했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만약에 국힘이 저기 의석을 채우고 저는 이번에 통과 못하면 저는 국힘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계엄을 찬성하고 비헌법적 내란을 찬성하고 내란이 성공하길 지원하고 그 내란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핵심 조건이 국회 장악이었는데 네. 그거를 응원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고 아니 하루아침에 144조 원이라는 국민의 재산이 날아갔는데 하루빨리 자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서 탄핵을 빨리 해야 경제를 살리죠.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불법적으로 그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당대표의 메시지는 근데 명확했어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 그러면 뭐 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게 당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론은 가서 일단 계엄 해제 표결을 하자는 것이었을 텐데 많은 의원들은 사실 동참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내년 2, 3월 중에 하야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이것도 이제 당론 아직 채택은 안 한 것 같지만 안이 나온 거죠. 국민의힘 안이. 지금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대통령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잡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시간 끌면서. 이게 무슨 뭐 이걸 진짜 진지하게 할 거면 뭐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대통령에게 권하고 대통령이 이걸 안 받으면 우린 탄핵에 나간다. 이런 프로세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마이크 대보세요. 안에 당내 의견이 많아서 조율해야 됩니다. 의견을 모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자꾸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 날 투표장에 와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빨리 다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따로 놀고 있는 거고 국민과는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처음에 계엄이 선포되는 날까지는 잘했다. 근데 그 뒤에 오락가락은 이제 국민들로 영원히 멀어질 거라고 저는. 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몽에서 못 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위성 말고 그러면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정확히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잘 접촉도 안 돼요, 이제는.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네. 전화기 꺼져 있거나 막 피해 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연락이 되는 의원들은 아 이번에는 그래도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은 해요. 물론 이제 표결했을 때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저쪽 당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소리들을 좀 모아보면 뭐 지난번처럼 집단으로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숫자의 의원들이 남아서 표결에는 참여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찬반 어느 쪽에 투표할지는 사실 정확히 하기는 어렵죠.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하면 정말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지금 필요한 건데 국민들이 그거를 이 답을 원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명 의원들이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배현진 의원은 참여하겠다고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조경태 의원도 참여하겠다고 했나요? 조경태 의원은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겠다. 없으면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겠다. 없으면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조경태, 김상묵, 배현진, 그다음에 원래 김혜지, 안철수는 했었고 5명이죠 지금 현재. 5명.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8명이 된다. 참여하고 다 찬성이라야 찬성해야 된다.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한 거는 이번에 또 한 번 국민의힘이 의석에 국회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 의해서 해산당할 거라고 봐요. 이번에 들어온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보면은 그 여의도에서 안 만나고 강남 저 멀리 가가지고 택시들 타고 가서 많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여야 의원들 접촉을 했거든요. 많이 만났죠. 그래가지고 설득에 성공했는데 그 노력을 하나 하는 거.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분노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해서 토요일 날 이걸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요즘 국민분들이 막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잖아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화환을 보낸다든지, 플래카드를 앞에 건다든지 하시고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죠라고 하루 홍보했는데 거의 100명 가까운 분이 모이셨어요. 저희 사무실 꽉 차가지고 걱정하시면서도 뭘 해야 되냐, 우린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집회 현장에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굉장히 진짜 많이 나와서 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를 좀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분 얘기는 그러더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장면을 한번 보면은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인간이면. 없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포럼 중에서 그 ESG를 연구하는 포럼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한참 전부터 기후 위기 환경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이제 기후 위기 관심 있으면 다 오는 거니까 같이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있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국민의힘 가셨지만 근데 이번에 탄핵 이 표결 무산되고 나서 바로 추방됐어요. 포럼에서 제명하고 그 채팅방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표결에 참여 안 하고 반대표 던지고 이러는 거는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동창회를 못 나갔었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창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가면은 그냥 욕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술 한잔 하러 갔다가 욕만 더럽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많이 바뀌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특히 보면은 근자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새 망년에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다 취소거든요. 진짜 어렵대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탄핵을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이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좀 조금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야광봉입니까? 젊은이들이 응원봉이라고 요즘 부릅니다. 응원봉. 나와서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가 또 대한민국에 탄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이번에 이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를 모을 때 대한민국의 변화를 꾀할 때가 온 거 아닌가. 네. 반드시 이번 주 최근에 제가 삼성의 위기 관련된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된 책도 좀 읽어봤는데 공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해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회 문화 보니까 진짜 에너지들이 많으셔서 진짜 탄핵 이후의 세상은 이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청년들이 뭔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나가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써니님이 알려주셨네. 그거 네모난 응원봉은
문원봉이라고 부른대요. 응원봉은 이응이응이잖아요. 아. 네모났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NCT 응원봉이라고 하시고 잘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다른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요 상황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상설 특검 뭐고 일반 예. 특검 뭐고 지금 또 검경이 다 구속하겠다고 네. 나서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궁금해요. 기존 수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국수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은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어요. 지금 검찰,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모두 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 정부 들어서 정말 친정부적이지 못이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정말 굴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선관위가 창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수사를 안 하다가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버려요. 이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은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네. 저기 그런데 속도는 제일 빨리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신병 확보나 이런 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참 믿기가 어려운 조직이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야당에서는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수본 현재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제 내부망에 막 비판글이 올라왔대요. 뭐 하는 거냐 경찰들. 왜냐하면 탄핵 비상계엄에 동원됐잖아요. 네. 동원됐는데 그 오명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끝날 거냐. 그래서 막 했더니 어제 이제 뭐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신병을 확보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 내부 문제를 덮기에도 급급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다 연루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공수처는 사실 수사할 역량이 안 돼요. 인원도 안 되고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특검법을 만들어봤자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19대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상설특검 시도를 하나 하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거부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개별 특검법 별도로 하나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설 겁니다. 특검 규모가 작은 거예요. 상설특검 규모가 좀 작고 기간이 짧아요. 네. 예전에 근데 있는 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은 안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참 그 한편으로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공수처를 좀 더 인원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고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한편은 국정조사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이 결국은 전화로 의원들 끌어내라는 거 정말 참담하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경고용이라며. 그런 걸 완전 봤듯이 거짓말이죠. 국정조사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 국정조사를 빨리 해서 저는 이 과정이 또 낱낱이 국민들과 더불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갔을 때 그 정보가 은폐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때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봉하려고 할 때도 하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명태균 씨도 검찰에 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 특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특검 해달라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아마 명태균 이 사건도 또 하나의 한국 정치권에 거대한 폭탄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 기자들 사이엔 금요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도 돌던데 누구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아. 대해서. 네. 그러면 참나, 어떻게 진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신병을 먼저 확보를 하면 탄핵 전에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수사와 헌법에 규정된 탄핵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보자. 탄핵. 근데 헌재에서 명확히 정리해줬죠. 수사와 헌법상 탄핵은 완전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헌재가 그때 결정을 해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신병이 확보됐어. 그래서 권한 정지가 돼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해. 그렇다고 탄핵 못 하는 거 아닙니다. 탄핵 또 해도 돼요. 예. 의미가 다 다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할 거죠. 수 그럼 있죠. 권한대행
또 탄핵 대상인가요? 권한대행도 탄핵해도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데 1번부터 28번까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가 너무 잘한다. 난 저 사람이 무조건 권한대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하세요. 근데 한덕수 총리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뭐 지금 또 체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체포 대상. 그 신병이 또 확보되면 그럼 그다음이 당연히 해요. 정부조직법에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다음 장관, 다음 장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돼 있고 다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다 훈련 받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그건 권한대행 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쪽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이러면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탄핵되는 게 헌정 질서가 가동되는 겁니다. 지금이 오히려 헌법이 그렇죠, 마비되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오히려 헌법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겁박해요. 유인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거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야 시스템 다 마련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게 무슨 나라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가동 못 시키게 하는 소수의 정치적 야욕에 물든 눈먼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네. 저는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 게 이게 헌법을 무너뜨리는 구태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확실하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거니까 법원의 역할이죠. 법원의 역할이에요. 네? 각자 알아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에 자기 역할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는 역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죠. 네. 탄핵을 하는 것이 탄핵이 가장 답이다. 명확하다. 탄핵이 답이다. 네. 좋습니다. 저기 그 상설특검은 어제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그건 바로 가동됩니까? 어떻게 돼요? 검경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상설특검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검이 바로 선출되는 건 아니고요. 네. 특검 선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 정도는 걸리고요. 선출된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명 안 하면 또 주구장창 시간 가는 거죠. 아, 근데 지금 대통령 임명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란 혐의자. 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의해서 수사는 행정으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수사는 행정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 행정부 공무원들이거든요. 검사가 별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행정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명 절차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재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옛날로 보면 옥새잖아요. 네. 이 재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뭐 국군 통치권은 현 대통령이 있고 외교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빨리 탄핵을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게 경제를 살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무산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지금 헌정 질서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참 동안 우리나라 헌법을 외국의 헌법학자들이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했어요. 액세서리 헌법. 그냥 헌법은 있지 규범력은 없다. 군부 통치 때 그랬잖아요. 근데 8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개헌되면서 그러면서 헌법이 규범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많이 헌법을 찾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서 지금의 헌법의 위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노력해서. 네. 근데 이걸 지금 깡그리 4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려버리고 있어요. 지금 헌법이 지금 사라졌고요. 지금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입에서 헌법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네. 질서, 안정 이 얘기만 합니다. 정말 그 헌법 정말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 이번 주 금요일에 꼭 지키시고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리셔서 이번엔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헌법 이야기 하려고 노희범 전 연구관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주민 의원님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이광재 교수님하고 같이 노희범 연구관 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희범 연구관님 혹시 연결돼 계신가요? 노희범 변호사님. 네, 노희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끝내주는 경제 이원재 진행자이고요. 옆에 이광재 교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계엄전국, 내란전국 특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는데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는데 이거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이윤 현직 대통령이 명시가 돼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현재 그래도 대통령 권한은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뭐 권한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뭐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 헌법상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군을 움직여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도 군 통수권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뭐 대통령의 지위에 변화가 없는 한 법상으로는 대통령이지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헌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좀 어떤 그 권한의 어떤 힘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네.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네. 어떤 이 전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 정책 혼란을 조금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탄핵 과정, 정치적 과정하고 이 검경의 수사 과정이 같이 사법적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검찰이나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나 구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네. 그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리 또는 사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게 된 경우, 즉 뭐 공석인 경우죠. 그리고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체포나 구금이 돼서 어떤 뭐 구금 시설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나 직무는 정말 막중하고 하루 24시간 뭐 1년 365일 하루도 1분 1초도 어떻게 뭐 어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국무회의를 구금 시설에서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사절을 뭐 신임장을 받고 파견하고 접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그리고 없죠. 국군 통수권이나 뭐 비상계엄권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 구금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포 구금에서 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정치적인 과정으로서의 탄핵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이 탄핵은 형사법상의 어떤 처벌 과정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수사가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그 피소추자 즉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네. 헌법소의 어떤 기능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네. 것이 이제 탄핵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전에 국무총리하고 여당이 좀 위임을 받아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자발적 직무정지 이런 셈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헌법에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인 발상이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큰 위헌이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권력이고 그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자신의 어떤 헌법상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할 수 없는 경우고 그 어느 누구도 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 거리나 사고의 경우, 특히 이제 국회 탄핵 가결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될 때, 그 외에는 지금 한덕수,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공동 담화 형식의 공동 정부니 이런 것들은 위헌을 더
심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체포 구금되거나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된 상태에서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다음 권한대행을 맡는 걸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 전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또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도 뭐 지금 내란의 어떤 동조 내지 뭐 내란죄의 피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지위는 아직 있는 것처럼 총리도 뭐 내란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의 어떤 헌법상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총리가 뭐 사임을 하거나 탄핵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순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국무위원들이 다 계속 네, 넘겨받을 그 순서는 일단은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고요. 2순위가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3순위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네. 혹시 이광재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연구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이 탄핵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이게 헌법적으로 볼 때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답이 명확한데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에 황희 민주당 의원이 모셨습니다. 같이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광재 교수님하고 황희 의원님 같이. 네, 안녕하세요. 잘 아시죠 서로. 예, 네, 잘 네. 알고 오늘 저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바쁘실 텐데 또 국방위원회 네, 위원이시잖아요.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네.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어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될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됐으니까요. 대통령이 참 이거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책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그것을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명령권자가 누구고 이게 뭐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직접 지시를 했다. 예, 그게 가장 큰 충격인데요. 그 전에도 뭐 국정원 1차장이 네. 직접 대통령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이 비상계엄을 지시한 이런 양심 고백도 있었죠.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빼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 윤석열 씨가 이 모든 상황을 현장 지휘를 사실상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명령도 불법적인 명령도 지시하고 또 상황도 관리하고 네. 중간중간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어디쯤 가고 있냐, 지금 707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상황 관리까지 계속 세심하게.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라는 양심 고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내란에 뭐 이제는 좀 무서운 게요. 이제 직접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밝혀지면은 아마 지금 얘기 못한 것도 또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이제는. 어제 곽종근 특정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뭐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좀 예,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너무 폭발성이 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박범계 의원 통해 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뭐 좀 유도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 진술이 바뀌게 분위기가 참 어제 이렇게 쭉 그 현안질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야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87년 이후에 이렇게 쌓아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군인들조차 계급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반적으로 되게 원칙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예. 그러니 이것은 뭐 기획 의도가 어찌 됐든 도저히 성공할 수 없겠다. 예. 정말 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맨 위에 참모총장부터 맨 밑에 이등병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계급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더 민주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아, 그렇군요. 본인들도 시민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때 아마 자식들 군인 보낸 분들은 아마 다른 국민들도 아마 밤잠 못 이루겠지만 특별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임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이번에 용기 있게 처신한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용기를 주는 네, 그런 것이 함께 있어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가 급물살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김용현 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보면 충암고 3인 동문회 여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 그래서 여기 뭐 확신범들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좀 거칠지만 이거 무슨 재판하고 말고 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관계가 뚜렷해서 이제는 서서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어떤 이거를 서서히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돌리고 있어요. 아, 혼자 기획했고 의도했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상의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각자 살려고 이제 각자 도생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윤석열 씨에 대한 직접 수사나 또 윤석열 씨가 그때 했던 행동들의 팩트, 사실관계도 금방금방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아, 저는 절대 비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 드러날 될 것이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나라의 이 계엄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절대 과도한 권력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나는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또 좀 죄질이 좀 나쁜 게 보통은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폭력도 물리력도 군대도 동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세계에서도 가장 유례 없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법대로 다 하면 되는데 법대로 안 되고 또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거 죄질이 나쁜 겁니다. 아, 저는 이번에 국회는 자기 본연의 임무로 탄핵하고 수사기관은 수사해서 결국 처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게 계엄 관련된 헌법 개정해야 되겠구나. 법률도. 그리고 이제 28번 이게 국회에서 의결한 거를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몇 가지 근본적인 이 제도. 아마 이게 탄핵하고 나서 국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야가 아마 제도로 하나 통과시키고 나면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계엄 관련돼서 법령에 지금 문제가 있나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엄 이제 요번에 이제 위반한 게 이제 포고령이거든요. 네. 예, 포고령 이제 계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하고 계엄법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사법 특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또 시민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 대해서는 못 돼요. 헌법기관은.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가 이 계엄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폐회 시는 계엄을 선포한 자가 거꾸로 국회에다가 집회를 요구하고 이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에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국회의원들이 그 의결하지 못하도록 체포하려고 시도했고 또 폭력을 휘둘러서 유리창 깨고 무장 군인들이 난입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헬기로 이동한 것은 그 불법적 의지가 매우 신속하고 정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특히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좀 명시적으로 네, 네. 더 해놔야 된다. 저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가 왔는데 국회가 동의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제 안 하고 있었죠. 네, 법률을 보니까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가 얼마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72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3일.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히 우리가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국회 동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체 없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법률 정비를 하고 이게 이번에 탄핵 끝나고 나면 국회가 한번 결의안 내고 헌법 개정안 그다음에 법률 개정안도 같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 앞으로 누가 지체 없이 뭘 하라 그러면 3일 있다 하면 지체 없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고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청도 포함해서 같이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경쟁적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수사도 뭐 수사지만 일단 탄핵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좀 해결이 되겠죠. 일단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어제 통과된 상설 특검이나 앞으로 통과될 일반 특검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모든 그 수사 자료들을 다 이제 특검에 넘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자기 어떤 조직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만큼 많은 공을 세웠다 뭐 이제 이런 경쟁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수사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본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국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와 이 수사기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법원이 법원의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국가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응? 그러면서 국가 신인도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탄핵이 끝나고 나면 누가 국가를 경영할 거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거냐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우리는 또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난주에 7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 과정이 진행됐을 것 같네요. 직무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수사 들어가면 권한대행이 어쨌든 정부는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만 직무정지되는 상태니까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주 사실은 국민들 보기 시기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법관 검사 출신들이고 그런데 실제 이 누가 누구도 권한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을 양수양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을 여당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그 법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해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휴대폰 3번 바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윤석열 씨도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다 인멸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은 전화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화를 한쪽은 더블 체크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비화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암호가 코드화돼서 아이고 속보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몰락하는군요. 그 전에 청문회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예, 청문회 때 보면은 사실은 경호실장을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바로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사례가 없거든요. 예,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을 경호하고 국가를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만을 경호하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을 때 그 관성적인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몇 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청문회 때 그런 걸 읽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희 국방위원들은 다 느끼는 건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특히 그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소위 이제 충암고 출신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태도가 국회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때. 정말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모든 게 계획되지 않았을까. 마치 그 표정이 그래 너희 좀 있으면 혼날 거야 라는 표정으로 거의 뭐 막 가는 식이었거든요. 그래 다 보면은 딱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을 주도하고 그때부터 기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 민주주의 부분에서 경제에서도 144조 원이 날라간 거. 더 제가 참담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한 미국 대사가 방송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계엄.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부에서는 계속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무슨 전화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계엄군이 뭐냐면 수방사령을 움직일 때는 미군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외교도 대참사이고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경제도 자체를 몰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시켜야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 씨를 수사기관이 그래도 체포해 나가는 모습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저는 중대한 고비라고 봅니다.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 관련해서 제가 속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11시 52분께 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열었고 그래서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보호실에 소형돼 있고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황 의원님 이런 상황은 정말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뭐 참 지금 더 뭐 할 말이 없고 그 전 상황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네. 특히 이제 국정감사 때부터 이들의 태도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면서 마치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이미 그때부터 이 내란 비상계엄을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앞뒤가 딱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사령관 중에서도 다른 사령관보다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 사령관이 특히나 그 국회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그런 이미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겠네요. 무력으로 제압할 대상들로 보였군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전두환 서울의 봄처럼 곧 있으면 내내 이제 다 잡혀가서 다 어려운 거 이제 치를 텐데 그때 내 앞에서 이제 빌 것이다. 무릎 꿇고 빌 것이다.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
그런 얼굴 표정 같아서 네. 더더욱 끔찍하고 지금 소름이 되돌아보니. 끼칩니다. 소름 끼치네요. 참 이게 국민들이 그 막아 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지금 계획에 나온 거 보면은 북한에다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이 약간 국지전 같은 걸 지금 발생시켜가지고 지금 일종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이런 지금 징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또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러시아 외교관이 그러잖아요. 아, 북한이 이해가 간다. 저렇게 돌발적이고 돌출적이고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북한이 그렇게 그 안보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북한이 돌출적이고 뭔가 좀 불확실이 많고 뭐 이런 되게 위험 수위가 높은 정권이다 또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자, 근데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좀 말씀을 두 분이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일단 두 트랙인데 하나는 수사는 특검으로 가자.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상설특검 통과시키고 이 일반 특검도 발의하셔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시는 것 같고 또 한 트랙에서는 탄핵, 14일 탄핵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또 참여를 해줘야 이게 탄핵이 통과되는 거. 이 두 가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죠. 보통 지금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 구금해서 구속한다. 구속해도 대통령 군 통수권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모순이죠. 이것을 뭐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될 정도면 이제는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대통령 지위를 뺏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고 그것만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가장 적법한 조치입니다. 탄핵 이후에는 이제 헌재는 헌재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한 90일 정도 걸렸어요. 헌재는 헌재대로 또는 특검은 특검대로 각자 영역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죄를 밝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헌재와 특검의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는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네. 이거 무슨 뭐 여당의 누구가 이렇게 저기 권력을 양도 양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주권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권자와 소통을 잘 하고 이 짧은 이 시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광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탄핵이 가장 합법적인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자기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 특검이 오게 되면 자료를 다 넘겨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해야 되는데 여야가 신속하게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되는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결의안을 일단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율 문제가 1,430원인데요. 1,500원 올라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시장 안정화 부분도 같이 해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되고 시스템으로 통치되는 나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의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처신하는구나라는 것이 되면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도 하면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 생중계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똑같이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진행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너무 실망했거든요.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딱 기다리는데 아유 결국에는 9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불성립이 돼버려서 한 명 국민의힘 의원들 돌아오는 거 막 마음 졸이면서 보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여당이 여기 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옛날 통진당 해산됐듯이 벌써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의 이게 철학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이러면 정말로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제가 그 통진당 해산될 때 걸 찾아보니까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당은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해가지고 해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따라가지고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아니, 어쨌든 그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한 번은 국정농단한 거고 한 번은 국가 반란, 내란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엄중한 죄가 어디 있어요? 고민해야죠. 저는 국민의힘 출신인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 저 오래 안 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만두는 거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식을 생각하고 이웃 친척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 그들의 눈동자가 뭐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경제나 한미동맹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탄핵에 하는 것이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참 와닿네요. 그러네요. 저 삼선인데 네. 이게 뭐 순식간에 시간이 한 10년이 지나갔거든요. 네. 이건 뭐 진짜 국회의원은 정말 잠깐 하는 겁니다. 잠깐 남의 자리에 와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네.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러게요. 돌아갔을 때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럴 때 표결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 표결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예지 의원은 지금 지난번에 탄핵 표결했고 찬성을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찬성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김용태 의원,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토요일까지 봐가지고 퇴진에 대해서 명확한 거 없으면 자기도 표결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6명입니다. 아직. 이제는 뭐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의미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데 그건 또 모르죠 이제. 근데 아마 이번에는 좀 자유투표로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난번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자당 의원들을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서로가 감시자가 돼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보다는 아마 자유투표를 열어서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총하는데 가셨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다 잠궈놓고 가는데 잠가놓고 자당 의원들이 이제 못 나가게. 네. 왜냐하면 또 국회 밖으로는 못 나가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다 모여서 문 닫아 건 상태에서 안에서 회의를 하는 하고, 모습이전 실제로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원래는 본회의가 열렸을 때 의원총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전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의원총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앉아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스운 변명을 해가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모든 죄가 드러나고 이제 앞으로는 국가 반란과 내란에 이제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부터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다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제 결국은 이 폭압적 정권이 이제 체포해서 고문을 해요. 그럼 옆에 고문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가 인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그 절규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출된 것이잖아요. 저 빈 의석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러면 전 국힘은 해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참여했는데 국민의 80%가 탄핵하라고 하려고 어제 국회에서 사령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찬성표를 안 던진다면 그거는 정말 국회를 떠나야 될 일이죠. 너무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두 분 말씀대로 좀 희망을 걸어보고요. 탄핵이 가결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 이 국제망신 다 당하고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도 내수 경기도 지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이걸 좀 수습을 해나가야 될까요? 진짜 탄핵 이후에 그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간일 텐데 실제로 한쪽으로는 무너진 국격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 경제도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정당들이 사심을 버리고 특히 남아있는 정부 어떤 관계자들하고 정말로 이거는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한 수개월의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과 이런 걸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전격적인 그런 발디딘 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2월에 탄핵 의결하고 3월에 헌재 판결이 나왔죠. 90일 걸렸습니다. 90일.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2월이니까 1월, 2월, 3월 정도고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월, 5월 비슷한 일정을 가게 되겠네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일정으로 가게 되겠네요. 이광재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가 12월 3일이 전두환 씨가 그 구속된 날이에요.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네요. 그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엄이 그 우리가 탄핵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누가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야가 빨리 해야 될 거는 계엄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제도를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다음번 대선하고 그 대선 치를 때 저는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계엄은 이제 다시 발생하지 못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불통 대통령. 국회가 통과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거부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또 하나는 장관들을 정말 그 분야의 최고를 뽑아야 장관이 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열 확 받게 한다고 난 다음에 그냥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우리가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이 개헌 문제도 같이 해서 저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한민국이 재설계되고 다시 태어난다. 근모으기 때문에 IMF 때 전 세계 존경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뭐냐면 대한민국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때 그 촛불광장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국은 그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 5년 동안 우리 예산을 다 5만 원권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지구 전체를 바닥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편성권, 집행권, 그다음에 그걸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 권한
모든 것이 그다음에 또 입법권도 행정부가 있고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조금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아까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뭔가 헌법을 계엄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산시키고 견제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1차 계엄을 국회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2차 계엄 또 오는 거 아닌가? 네, 당장. 지금도 뭐냐 국군 통수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한테? 외교권은요? 지금 좀 있으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밀려오게 될 텐데 외교권은 누구 있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그 구조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난폭한 반헌법적인 결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구조적인 전환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너무 이렇게 급박한 게요. 지금 우리 얘기 나누는 과정에도 계속 속보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인원 18명 투입했고요. 경찰은 국무회의 처음에 개최했을 때 당시에 출입자 확인하겠다고 했고 다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죠. 국회의장은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공개 증언도 국정조사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 이게 대통령 제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이번에도 각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전두환 씨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서울의 봄이라는 거, 한강이라는 작가의 노벨상 수상, 그리고 시민들의 이 연대, 이게 아마 또 하나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독재자는 계엄할 때 언론, 출판, 결사 이거를 막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언론인한테 각별히 감사드려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봄하고 이번 12.3 이 내란 사태하고 비교한 이야기를 어제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번이 왜 훨씬 더 심각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상임위 현안 질의 때 한 얘기입니다. 서울의 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전두광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그랬는데 이런 비상계엄, 죄질이 나쁜 이런 것들은 성공해도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위에 이렇게 우리가 탄핵을 촉구하는 현장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민주당은 이 태극기를 전부 다시기로 했더라고요. 이 태극기가 다시 국민의 마음속에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카톡 프로필을 전부 태극기로 싹 바꿔서 마음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100만 개의 태극기가 여의도에 또 이 유튜브에 SNS에 펄럭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아이고 지금 마지막에 황 의원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성공해도 반역입니다. 전두환 씨도 성공했지만 그때는 성공했지만 결국 26년, 27년 뒤에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은 내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기회에 금요일에 국회의원들께서는 투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촛불로 또 응원봉으로 또 태극기로 한번 좀 입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이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도 라이브 11시에 진행하니까 또 관련 소식 업데이트 들어오셔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황희 의원님하고 이광재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